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파도TV에서 삼국지 강좌를 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삼국지의 바보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바보들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뭔가 오판을 했다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인물들 9명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은 원소입니다. 이 원소라는 인물은 뭐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초반에 잘 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실패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우선 원소가 대단했던 부분의 하나는 대단한 명문가 출신입니다. 4세 3공이라고 흔히 그러죠. 4대에 걸쳐서 3공, 즉 정승벼슬을 낳은 원시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물론 이제 출생에 관해서는 다소 이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원소는 원시 집안의 이제 마지로서 갖는 특혜도 많이 누립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이 생긴 것도 상당히 호남으로 잘생겼고 이 풍채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물 평가를 볼 때 신언서판이라고 그러죠. 신, 몸, 말솜씨, 글씨 쓰는 것,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신언서판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신자가 있을 만큼 그 사람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시했던 시대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소는 명문가에다 잘생기고 신체가 훤칠하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이로서 각광을 받지요. 그 결과 또 최초로 19살 때 근습이라는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 근습은 조정에 들어가서 황제를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벼슬인데 그 다음에 또 20살, 1년 후에는 현지사로 발탁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초스피드 출세죠. 이런 데다가 원소는 그 젊은 시절부터 사람 사귀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많은 명망가들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국에서는 도대체 원소가 뭐 하려고 저런 짓을 하느냐라는 의심을 품게 됐고 숙부원외가 이런 말을 하지요. 너 그렇게 여러 사람을 모으는 것은 의심을 받기 참하고 자칫하면 우리 원시 집안이 멸족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도 할 정도로 아주 교우 관계가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명망가들을 좋아해가지고 또 아주 이름을 널리 떨치지요. 이 후한 왕조가 만일에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이 사람도 반드시 아마 정승의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원소가 젊은 시절 얼만큼 운이 좋았냐면 숱한 위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 최초로 위기가 언제 오냐면 삼국지의 무대가 되는 황건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야전군의 투입이 안 돼요. 서울에서 요즘 얘기하면 수도 경찰청장직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하여튼 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데 황건 반란군 진압하는 총사령관이 황태우의 오빠죠. 하진 장군이 또 이 사람을 원소를 깎듯이 아낍니다. 그래서 원소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동탁이가 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 또 많은 제후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죠. 이 반동탁 연합군에서도 또 맹주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명망과
동시에 관심을 한 몸에 모았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원소가 승승장구하다가 드디어 기주 땅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이 기주 땅이라는 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주 농산물 생산력이 풍부한 하북평야의 거의 중심입니다. 이 기주를 얻게 되니까 그야말로 또 범에게 뭐 날개를 돋쳤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또 운이 좋았죠. 이때 또 원소 곁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모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그 진언한 저수라는 인물은 뭐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우한 모사라고 얘기도 되지만 좀 천재적인 면이 많았죠. 이 저수가 첫 번째 원소에게 진언을 합니다. 우리 공께서는 젊은 나이에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 폭군 반동탁군 결성했을 때 또 큰일도 하셨고 이번에는 또 이 하북 땅의 이오지인 기주 땅을 차지하셨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천하를 향해서 큰 꿈을 꾸실 때가 아닙니까? 이 당시 이제 황제는 거의 이제 동탁한테 끌려가서 이 장안에 있었어요. 이 장안에 가 있는 황제를 모셔다가 낙양에다가 다시 모셔다 놓고 이 종묘도 제대로 좀 갖추고 황제를 등에 업고 천하를 호령하면은 당연히 누가 원공에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아, 원소가 아주 반기지요. 아주 그 굿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수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이 사람이 조금 미적거리는 사이에 그 자리를 조조에게 뺏기죠. 근데 이때가 이제 그 원소로서 1차적인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참모의 좋은 진언을 실행에 곧바로 옮기지 못하고 미적거리던 사이에 어쩌면 라이벌력인 조조에게 그 기회를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바탕으로 조조는 이 허도를 중심으로 황제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원소는 이쪽 그 북방 하북평화 4계주를 통합하면서 최대의 군벌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천하를 두고 다투는 맞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그 유명한 관도대전입니다. 이 관도대전은 우리가 삼국지에 있는 세 가지의 큰 전쟁이 있죠.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그 세 가지 전투 중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이 관도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상황을 조금 보시면은 원소는 4계주 넓은 땅에 그야말로 수백만 호의 가구를 거느리고 농업 생산력도 당연히 뭐 우수했죠. 그러니까 군량도 풍부하고 이런 이제 바탕으로 최대 군벌을 이루어 가지고 조조 진영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의 그런 힘을 갖고 있었고 조조는 대신에 허도를 중심으로 황제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명분상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군세는 약했어요. 하지만 군세 대신에 또 조조는 군사훈련을 충실히 시켜가지고 군대 하나하나의 기량은 원소군보다 또 월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조 진영은 명분과 용맹한 소수지만 용맹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원소 진영은 넓은 영토에 많은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백성과 풍부한 농업 생산력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첫 번째 상황은 전풍이라는 또 모사가 있습니다. 이 저수 못지않게 뛰어난 분인데 이 전풍이 진언을 하죠. 지금이 바로 조조를 칠 때다.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이쪽 그 지역에 서주라고 있는데 이 서주에서 유비가 응거하고 있었죠. 그 유비가 뒤에서 조조를 공격하고 원소가 북쪽에서 공격하면 조조가 고립무원에 빠질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조조가 먼저 서주의 유비를 공격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빈틈에 전퉁이는 지금 허도의 군사가 서주 땅으로 몰려가서 비어 있으니까 이짬에 허도를 치면은 우리가 승세를 잡을 수가 있다. 근데 이때 원소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금 우리 아들이, 어린 아들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애비로서 어떻게 출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풍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참 이 좋은 기회를 어린애 병 때문에 놓치자니 아깝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을 꽝꽝 치면서 울렸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제 그 전풍이의 진언은 무산이 됐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서주에서 도망쳐온 유비가 원소를 부추기죠. 지금 원장군이 저쪽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군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역적 조조를 칩시다. 옆에서 부추기니까 원소가 또 우리 유비가 조조 진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점에 조조를 치자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킬 때 전풍이가 말리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원소가 그럽니다. 야, 이 친구야, 지난번에 네가 공격하라고 하더니 이번에 또 왜 말리느냐. 그러니까 전풍이가 설명을 해요. 지난번에는 조조군이 서주로 쳐들어갔기 때문에 허도가 비어 있어서 공격하기에 적당했지만 지금은 서주를 이미 공략하고 돌아와서 승승장구한 승세에 있는 조조군을 우리가 간단히 물리치기도 어려우려니와 자칫하면 우리는 지금 넓은 땅에 풍부한 농업생산력에 단 하나 이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면 군대 개인의 기량의 차이인데, 따라서 지금은 쳐들어갈 때가 아니고 이제 더 조조군이 어떤 틈을 보일 때까지 우리가 내실을 다지면서 좀 더 기다렸다가 한 2, 3년 정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 게릴라전으로 이쪽 허도 지역을 괴롭히면은 저쪽에 백성들도 불안해할 것이고 조조 진영도 자연히 허약해질 테니까 그때가 바로 호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원소가 화를 내죠. 이 친구 지난번에는 쳐들어가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왜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군대의 사기를 꺾는다 그러면서 영창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치하겠다. 먼저 안양을 내보내지요. 그래서 안양의 그 선봉대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조조군을 연파하면서 밀려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조조가 몇 차례 고심 끝에 관운장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관운장은 당시 서주를 공략할 때 유비는 도망쳤고 이제 관운장은 유비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조에게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나와서 안양이를 단숨에 베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전선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지죠. 그래갖고 이제 그 조조는 1차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원소는 1차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무튼 이 1차전의 승패가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소 진영에서는 이제 봤잖냐. 조조군은 지난번 말씀한 대로 병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들은 저기 전선에서의 그 활동이나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보다는 우세하니까 지금은 우리도 쳐들어갈 때가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힘을 길러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근데 원소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원소는 자기 자신이 이미 후한 최대 가문에, 그것도 정통 귀족 가문에 맞이고, 조조는 그 환관이라고 그러는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간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그 후손이니까 이미 신분상에서 뭐 조조를 굉장히 깔보고 있었죠. 거기다가 자기가 힘도 한 5배쯤 되니까 아마 이짬에 지난번에 패배를 설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는 데다가 유비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우가 조조 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조조 편에 가 있는데 내가 부르면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관우를 우리가 얻게 되면 알량문추에 비하겠느냐. 원소가 여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전군을 모아서
건곤일척 단판 승부를 이제 걸려고 하지요. 이때 저수나 전풍 뭐 이 등등, 또 전풍이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저수도 옆에서 말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내공을 기르고 힘을 더 쌓고 해서 기회를 엿봐야지, 지금 무모하게 쳐들어갔다가는 다시는 우리가 살아 돌아오기도 힘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또 원소가 화를 버럭 내지요. 저수마저도 이제 군중에 가두고 드디어 이제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대군이 남하니까 조조도 이제 전군을 모아서 갔지만 전세는 계속 일진일퇴로 길게 이어지지요. 이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조조군의 참모들은 순욱이나 뭐 이 곽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념의 배경에는 장수로 봤을 때 원소와 조조의 비교지요. 원소는 우선 명령이 불확실해 가지고 병선을 잘 따르지 않는다. 우리 조조 장군은 명령이 확실하고 어떤 공로를 모두 부하에게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인 아주 좋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장점이고, 리더십에서 조조가 보이고 있는 그러한 포용력에 비해서 원소는 좀 뭔가 협량하다, 즉 속이 좁다. 따라서 그 휘하에 있는 모사나 장군들의 충성도도 우리가 훨씬 높으니까 우리가 더 강하다. 이제 군량이라든지 몇몇 이제 약점은 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요. 조조는 이런 말을 들었고 원소는 자기 좋은 참모들의 얘기를 부정하고서 이제 일진이때를 거듭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뭐 땅굴 작전도 나오고 병력거라고 하는 그 큰 바위를 던지는 소위 요즘 같으면 대포겠죠. 이런 신무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태가 이어지다가 끝내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하는 결전의 상황이 됩니다. 이 결전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 조조군이 서들어가는 과정과 그걸 막는 원소군의 과정에서 거의 군량 문제라는 게 벌어지지요. 당시 이제 양쪽이 다 군량 문제로는 원소는 대군이어서 좀 군량 문제가 힘들었고 조조군은 뒤에서 멀리서 이제 군량을 날라오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 군량에서 당시 원소군의 진영에서 그 군량을 모으던 허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모에. 이 허유의 친척들이 그 군량을 좀 일부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원소가 허유에게 화를 내죠. 허유는 전선에 나와 있는데 후방에 있는 니네 친척들이 군량 같은 거나 도둑질하고 말이야. 응? 넌 어릴 때 조조하고 친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널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허유가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실력은 발휘하기커녕 잘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겠다 해가지고 조조 진영으로 귀순을 합니다. 근데 귀순하기 직전에 허유가 여러 번 또 조조군의 군량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허유가 와가지고 조조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원소군은 대군이기 때문에 군량을 오소라는 곳에 다 모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오소를 불태우면은 얼마든지 당신이 이길 수가 있는데 오소를 지키고 있는 그 사령관이란 순우경이란 자가 굉장히 술도 좋아하고 업무도 태만히 하고 좀 무능한 자니까 공격하면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조조가 이 진언에 고맙다 그러면서 곧바로 본인 자신이 경기병대를 이끌고 오소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오소가 불타고 군량이 떨어지니까 원소군이 지리멸렬해요. 이때 그 장합이라는 장수는 조조군에 귀순하고 나머지는 도망치기 바빴죠. 뭐. 그러니까 싸움이 오소를 불태움으로 인해서 싱겁게 끝납니다. 이때 또 이제 우리가 유념해 둘 일이 하나 또 있죠. 조조가 황급히 도망친 원소군 사령부를 점령해 보니까 편지가 막 수십 통이 나오죠. 근데 이 편지는 뭐냐면 허도에 있는 조조의 그 신하들이
원소에게 소위 말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혹시 원소가 이겨서 허도에 오면은 내가 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들입니다. 뭐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조조 휘하의 장군들이 엄청 화를 내죠. 이런 작자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잡아다 전부 다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조조가 아니다. 나 역시도 이렇게 쉽게 원소군을 물리칠 줄 몰랐는데 그들이 오죽하겠냐 하고서 그 편지를 다 불태워버리죠. 증거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아주 없애버린 겁니다. 이후에 조조군은 굉장히 단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단합된 힘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원소군은 뭐 지리멸려서 도망치고 나가지고 고작 돌아가서 한다는 짓이 이제 그 전퉁이 같은 모사를 처형하는 일이지요. 이 전퉁이가 죽기 전에도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원소가 대패해서 돌아온다고 소식을 들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전퉁에게 얘기하죠. 아, 이제 대감께서는 원장군이 돌아오면은 아마 중용이 되실 겁니다. 아, 그동안에 전퉁 대감의 말을 듣지 않고 출전했다가 대패하고 돌아오니까 전풍 대감의 이제 말씀을 중시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풍이가 그 옥리한테 얘기를 하지요. 만일에 원소 장군이 이겨서 돌아오면 날 살려줄지 모르는데 원소 장군이 지고 돌아오지 않잖냐. 그 원장군은 보기에는 호남처럼 보이고 아주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원래 마음에는 속이 좁고 한마디로 그렇게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또 자기의 그 이번에 패전한 울분을 아마 나한테 풀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럴 리가 있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원소가 보낸 장수가 와서 이제 처형을 하지요. 전풍이가 죽습니다. 전풍이의 죽음은 원소가 어떤 인물인지 또 서류를 불태운 조조가 어떤 인물인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소는 이후에 패전에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뭐 집안 내분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뭐 피토하고 죽게 됩니다만 원소는 그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명성도 얻고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좋은 천모들의 이야기를 진언을 받아들여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끝내는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조조가 예전에 원소를 평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모호단. 그러니까 호, 모, 무단. 그러니까 뭐 일을 꾀하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단. 여기에 이 소위 말하는 결단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얘기를 들어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 원소가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좁아서 참모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또 어떤 일을 꾀할 때 꾀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허약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소가 결국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도대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조조군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원소군을 이겼다. 이 부분은 원소의 실패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소수의 군대로 다수의 군대를 이긴다는 건 결국은 소수의 우수함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다수의 불찰, 다수의 실수, 다수의 어떤 그 중대한 결격 사유가 결국은 다수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지 소수가 유능해서 다수를 이겼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유비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다급하니까 원소에게 와서 이제 뭐 좋은 말로 이번 기회에 조조를 물리치고 또 관우 같은 사람이 우리 편으로 오면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는 이런 근사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대신에 원소는 자기를 끔찍히 주군으로 모시는 이런 부하들의 아주 올바른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은 부하의 장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아부 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중시한, 결국은 이 금수저 출신의 한계가 아니었겠나, 이런 쪽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원소가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좀 역사에서 만나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대신 좀 들어보는, 그래서 원소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 이 말을 한번 좀 다음 시간에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